네,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합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처음 시작은 물론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과 그렇죠. 함께 네. 2% 넘게도 하락했었던 시장인데요. 다행히도 낙폭을 꽤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어요. 코스피는 0.6% 하락, 현재 SK하이닉스가 1%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닥 지수도 0.52%,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다행히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첫 술에 배부르라 이런 얘기가 좀 있기도 하고 요즘 뭐 유행하는 노래 중에 첫 만남은 어렵다 이런 첫 노래. 만남은 너무 요즘 그게 유행하는 어떻게 노래 요즘 아니에요? 유행입니까? 옛날 노래죠? 나- 노래 아니, 업데이트 좀 해요. 나는 진짜 선배님들 모시고 내가 신곡 소개하는 느낌이었는데 저보다 저 요새 빠르시네요. BTS 들어요. 바리 투 바리, 스윙 그래요. 이런 거 네, 듣는 제가 사람이에요.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어렵지만 큰 틀에서 협상은 진행 중일 네.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디 잘 되기를 네. 소모해서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전 참 다행이다 싶고요. 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사고 계시네요. 네, 6,500억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그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좀 받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네. 용감한 개인들은 사는 거죠. 개인들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대단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간 비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뭐 여러분들과 한 편이기 때문에 200만 원 어떻게 됐어요? 200만 원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늦었어, 일단 늦었어. 종전 소식 들으면서 갑니다. 네. 자, 바다 건너 오늘입니다. 네. 우리 제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4월 13일 오늘이고요. 오후 3시 NH농협 제주본부 강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순현 편집장, 박현지 과장, 여기 플러스 쿨지훈 부장, 우리 박지훈 부장이 함께 가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가 좌석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고서도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계시면 신청하고 오시면 너무 좋고요. 안 하시고라도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여러분들 제주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 박지훈 부장님과 박현지 과장님이 공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10시 반 비행기로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가서 박현지 과장님, 박지훈 부장님한테 좋은 투자 전략도 듣고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오프 더 레코드 이야기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꼭 제주에서 혹시 지금 제주 여행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은 빨리 여기 NH농협 제주 본부 강당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빨리 가시면 안 된다. 3시에 열리니까 3시까지. 점심 먹고 네, 점심 먹고 1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가시면 됩니다. 계좌가 풍부해집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지역은 창원입니다. 저희가 4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역시나 명순영 편집장과 또 이혁진 차장님 출격할 예정이고요. 네. 마지막 어디죠? 마지막 저희 수원으로 갑니다. 4월 30일 오후 2시고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김프로 김동환 의장님, 백창규 부장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링크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시는 네. 월요일의 남자, 오늘은 누구와 함께 하죠? 이혁진 차장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시죠.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진 사장입니다. 네. 네. 시장 분위기가 조금 괜찮은 거죠? 네, 어때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을 겁니다. 그쵸, 그쵸. 예.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이유. 이유는요? 네. 국제유가는 발작을 했어요. 네, 100달러 또 넘었죠. 105까지 갔습니다. 105까지. 예. 근데 증시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네. 근데 일단 단편적인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이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오늘 미 증시의 선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네. 104, 105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200일 이평선 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자, 항상 증시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꾸 맞으면 이제 굳은 살이 배겨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신호는 같은 현상이 왔을 때 또 네.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했었고요. 이게 6,600 정도 S&P 500 기준으로 좀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근데 여전히 지금 선물지상에서는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안도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항상 증시 사이클을 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걱정의 그쵸. 벽을 타고 증시는 오른다. 예, 벽을 그러면 타고 오르죠? 자, 이거는 지금 어떨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할지 우리가 그냥 격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특정 사이클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빅스 지수라고 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자주 강조드리는데 네.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20일 이동평균선이 20포인트 이상이 됐다 하면은 20일 정도 조정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자, 근데 그게 고점을 찍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장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은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네. 자, 여기에서 일단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가 봉쇄하겠다. 자기가 범죄를 그러니까 하기도 오늘 밤 아. 11시부터 맞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그런데 저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치인은요. 특히 저도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먹을수록요. 네. 그러면 합치면 나이 먹은 정치인은 행동이 패턴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도 미중 무역 협상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듯이 네. 이번에 트럼프의 또 다른 악재와 호재 발표 날은 악재는 보통 미장 쉴 때, 주말간에. 네. 네.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목요일 맞아요. 밤에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호재는 보통 한 주말 상간이나 아니면 월요일 아침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근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그 시간 아십니까 혹시? 11시. 오후 11시. 네.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11시. 오늘 기준 오늘 밤 미장 네. 미장 개장하고 개장 나서. 직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악재를 뭔가 추가적으로 만들기에는 네. 제한될 것이고 아. 제가 조금 사실 이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네. 사이클에 대한 패턴이 있습니다만 이래서 이럴 거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기뢰 제거함이 2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얘네들이 기뢰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 한번 들어가 본 거죠. 있는지 한번 보겠다. 네, 네, 탐지선이. 네. 그래서 저는 2가지 정도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제거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 약간 어. SNS에는 네. 기뢰를 제거했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네. 또 발언도 했어요.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그 같이 나온 영상에 뭐가 막 물대포가 막 이렇게 올라오던데. 네, 아, 그래요? 그거 뭐 폭파하는 자료화면일 수도 느낌으로?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오후 11시 내로 트럼프가 조금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 실제로 제가 뒤에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혹시 그 마린 트래픽이라고 하는 배 지나가는 그렇죠. 위치도 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게 배들이 가는 경로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어. 왜냐면 어떤 이제 이란 배나 인도 네. 배 중에 이렇게 용감한 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슬쩍 한번 가보더라고요 밑에. 어. 근데 그 배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 다음 배들이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네, 그 네. 뒤로. 네, 네. 그 보통 왜 라락섬이라고 하나요? 요 안쪽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배가 무조건. 네. 근데 지난주부터는 바깥쪽으로 좀 아, 다니고. 그래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 기뢰 제거함이나 탐지선들이 새로운 이런 선로, 항로를 뚫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러면은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경로가 조금 더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얘기가 좀 저도 무섭고 네.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지만 지금 마린 테프로 봤을 때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혁진 회장과 함께 주식 반상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식 반상 또 크게 한 상 차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고파. 주제, 배고프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중동 전쟁이 지나간 후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변화라고 타이틀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중동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고 아마 오늘 주제 내용이 크게 중동 전쟁이 될 것 같은데 주말간의 합의를 기다렸던 우리지만 맞아요. 뭐 크게 2-3가지의 이슈 포인트를 서로 좀 불발이 됐다. 그게 근데 제일 메인 골자고 그게 그렇죠.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뭐 호르무즈 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불신 속에서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란에서는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부터는 중동 전쟁이 지나간 이후도 대비를 해야 된다. 오. 예. 아마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네. 항상 저한테 약간 제가 이게 방송에서는 좀 점잖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차분하게 차분하게 얘기해 하잖아요. 주시죠. 네.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의정부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자 지금 넥스트장에서 주식을 사시라. 아, 맞아요. 그 얘기 하셨다고 맞아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되게 만족하실 거고 그때 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LS 일렉. 사실 저는 LS 오늘 일렉을 잠깐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제주도 잘 가세요. 보시면은 저는 그
컴플라이언스를 되게 중요하게 그쵸, 생각해요. 그쵸. 방송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 자리에서는 하긴 어렵고 네. 발표 난 자료를 가지고 아. 보통 이제 이런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나 컨설팅에서 많이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근데 그때 너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딱 이렇게 시선을 딱 이렇게 옮겨주셔서 실제 종목을 아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네.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은 뉴스가 전쟁만 가리킨다라고 해서 전쟁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종목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변하지 않을 것들에 베팅을 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주제를 중동 전쟁이 지나간 이후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변화라고 네. 하는 것으로 산업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중동 전쟁을 얘기를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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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제가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 뭐냐면 악재는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이클적으로 가장 걱정이 됐었던 것은 미국의 이동평균선 200일 하회였었어요. 네. 사실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괴률이 너무 높으면 빠질 것이다. 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회하면 추세적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전략가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하회했다가 복귀한 사이클이에요. 네. 자, 과거에 하회했다가 복귀했던 사이클, 하회했다가 복귀했던 사이클을 보시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는 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 통상적으로 이런 장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바로 러우 전쟁 사이클에서 한번 올랐다가 한번 빠진 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올랐다가 빠진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아닌 통화 정책이 만들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통화 정책이 아직까지 온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후퇴하지 않는 한 네. 사실 지금은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는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대부분 합의를 했는데 두세 개에서 좀 이견이 있었고 이걸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네. 자,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는 양국의 레드라인이 무엇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대부분 합의됐다는 것이 더 신기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되지? 그래요. 그쵸.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에 어떻게 합의하지? 왜냐면 제가 그래 실제 미국의 요구와 이란의 이제 역제안이죠. 미국이 먼저 15개를 줬고 그 다음에 10개를 역제안으로 이란이 줬었는데 자, 이게 대부분이가 아니라 하나라도 합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맞춰서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번 협상이 우리가 뭐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 모릅니다만 사실 뭔가 서로 간의 레드라인은 빼고는 나머지는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그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핵 능력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요구였었고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통행권을 좀 달라, 통제권을 좀 달라라고 네.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추측컨대 오늘 제가 아침 메신저에도 보냈지만 트럼프의 첫 번째 반응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번 21시간의 이란 협상 과정에서 네.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너무 세게 요구하거나 또는 이거를 과도하게 레버리지로 활용한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쟤네들이 지금 저거를 협상 카드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아예 그 협상 카드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이 재개되거나 아니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가 제거되거나 이런 옵션이 오늘 아주 빠르면 오늘 오후 11시 정도 내에 스스로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을 호르무즈 네. 해협으로 뭐 보냈다, 네. 들어갔다. 그렇죠. 근데 뭐 네, 이런 붙여. 입장에서는 뭐 안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뭐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늘 오후 11시에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 뭐 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핵 능력을 내가 정말 제고해 줄 건가. 자,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진일보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바로 오른쪽이에요. 아까 제가 트럼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고, 자, 근데 오른쪽이 뭐냐면 실제 혁명수비대가 기뢰를 심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요. 예.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라락섬인데 보통 항로가 요렇게 요 섬을 타고 지나가죠. 네. 아니면 요서 딱 붙어서 가요. 근데 문제는 유조선들은 여기가 연안이 이제 낮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고 유조선들은 여기밖에 못 가고 있었어요. 돌아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린 트래프에서 좀 요 경로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용감한 배들이. 자, 근데
아직까지 이쪽 큰 이쪽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뢰 제거함은 자 이쪽에 이거 있네 없네 정도만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당 부분의 항로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혁명수비대가 주장하는 이 해도에 따라서 실제 되게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가 저는 그래도 주초에 좀 일정 부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기뢰가 네. 고정돼 있어요? 그 움직이지 요즘에 않나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6.25 시대, 네. 6.25 시대는 둥둥 떠다니는 기회를 어.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보고 피하면 됩니다. 아. 어. 예, 예. 자, 그리고 또 예전에 거기다 자석을 달아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뭐 해수면상에 이렇게 떠 있는 기뢰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 표면에 네. 붙지 않는 걸 물질을 발라도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네. 살짝 떠 있는 거를 그렇죠. 하고 약간 뭐 체인 연결돼가지고. 맞아요. 작동을 네. 딱 하면은 거기서 이제 되거나 아니면 더 하이엔드한 무기들은 아예 바닥에 이제 박아버려요. 아, 그러면은 그래요? 이제 카메라나 이런 걸로 네. 물길이 좀 지나가면서 흙이 덮여져가지고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죠. 근데 지금 샤이드 드론처럼 이란에 주장을 하는 그 기뢰라고 하는 네. 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고정해서 좀 달아놓는 그 고정형 장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완전히 땅에 묻혀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마 근데 땅에 묻혀 있는 형태의 기뢰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또 중국 얘기할 겁니다. 중국 너네가 줬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아, 기술력으로. 예,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쉽게 좀 보일 수 있는 카메라로 네. 보일 수 있는 고정형 기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자료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오늘의 차트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장은 무엇인가? 사실 저는 20일 이동평균 빅스 지수가 20포인트를 넘어서면 요겁니다. 요걸 넘어서면 항상 큰 조정이 왔었다 또는 오래 빠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이게 좀 넘었었죠. 근데 문제는 20포인트가 실제 완전히 하회하는 순간은 잘 오진 않고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 주가가 오르려면 과거 한번 보시면 요게 20포인트에서 떨어질 때 요게 지금 뒤에 있는 금색 노란색 차트가 주가 1개월 수익률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요때 보시면은 다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언제냐면은 변동성 지수가 꼭지를 찍을 때 본격적으로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정말 충분히 올라왔냐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자, 근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 변동성 지수의 꼭지가 안정될 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느냐 되게 단순하고 일상적인 진리에 도달합니다. 네. 빠진 만큼 오릅니다. 어. 예, 그러니까 보시면 많이 빠지면 많이 올랐던 장이 반복이 됐었고요. 네. 적게 빠지면 적게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많이 빠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길게 오르거나 아니면은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인식하고 있는 지금의 장 분위기는 외부의 외풍 너무나 거셉니다만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장이 어느 정도 좀 무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다만 자 이러한 분위기는요. 금융 여건, 그러니까 금리 전망이 후퇴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 전쟁의 사례, 그러니까 실제 러우 전쟁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길게 빠진 거는 금리 인상을 7번이나 했었던 그 당시의 금융 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 장 그 배경은 바로 보시면 페드워치에서 금리 전망 추이예요. 보시면 26년도 연말까지는 동결이 우세, 네. 그리고 27년까지는 약간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인하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정말로 오래 100불 이상을 머무른다 이러면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다시 6월과 12월에 인사 확률이 조금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동결 루세로 좀 한 폭 좀 후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의 단서는 바로 아직 2년물 금리가 현재 기준금리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전망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한 달 정도 이상 100불 이상 놓이면 안 된다. 그러면 네.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금리는 못 내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페드워치에서 금리 전망 자체가 낙관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적어도 한 20일에서 30일 정도는 이제 좀 올라가는 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좋습니다. 말씀을 네.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죠.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넘어가기 전에 저 이거 궁금한 게 뭐야?
지금 유가 때문에 가장 고민인 거는 네.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그래서 방금 금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CPI 보면 지금 뭐 4년 만에 맞아요. 최대치로 근데 그게 전쟁 초기만 데이터가 지금 흡수가 된 아직은, 거여가지고 앞으로 이거 더 심해질 거다. 맞아요. 그러면은 금리는 진짜 조금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인하 쪽으로. 아, 맞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연준 의장과 우리나라의 그 한은 총재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국제유가 따라서 금리를 움직이면은 뒷북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임금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기 어려운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휙 올랐다가 휙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 기준금리에 반영하는 시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역사가 계속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들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번에 한눈 총재라든지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엔 경기 변수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주된 무기로 사용하고 네. 유가 때문에 국제 유가를 사용하려면 정말 장기화됐을 경우 그리고 국제 유가 때문에 모든 물가가 다 전이되는 경우 그래서 보통 경제학자들이 3개월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이렇게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 그럴 가능성은 조금씩 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캐비닛의 교체 시기예요. 이게 뭐 청문회가 계속 미뤄지고 있고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럼 청문회 없이 교체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건데 어쨌든 5월 15일 날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때부터 캐비닛의 입이 시장을 또 출렁이게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5월 15일 전까지 이 전쟁이 그래도 일단락 되기를 좀 바라고 그래서 사실 5월 전까지 이 4월 장에서는 그런 리스크까지는 좀 덜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통화 정책 측면에서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우리 고용이나 노동 환경, 소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통화 정책에서. 근데 그런 지표들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컨퍼런스 보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를 찍고 있는 상황 46인가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쉽사리 유가 때문에 오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게 3개월 이상 되고 모든 원자재 가격을 다 이제 올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구두 경고라도 하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전략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네. 자연스럽게 전략 얘기를 넘어갈 텐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요 전쟁 얘기가 또 네. 줄어들면은 네. 요새 소프트웨어가 워낙에 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사모 금융 관련한 네, 네. 이슈도 사실 계속 이제 물밑에 있잖아요. 뭐 네. 그게 비중이 크지 않다 작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 지금 첫 번째 이슈를 사스포카립스를 또 가지고 아, 오셨어요. 네네. 관련한 ETF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어요. IGV, 네, IGV가. 음. 네, 맞아요. 이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시장 파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말 여기에 다 망할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 캐펙스를 했던 기업들은 다 살 길이 있습니다. 네.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이 AI 쇼핑에 큰 피해를 받았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자사 AI 투자를 더 추가적으로 하면서 거기 트래픽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존 주가도 뭐 사실 다른 예전 6개월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 알파벳이라든지 나머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사실 과거 6개월 전보다는 괜찮습니다. 네. 펀드 플로우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견 이하의 이제 각자 특화된 영역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전에 테슬라도 자율주행에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었다가 지금 범용으로 바뀌고 있죠. 네. 지금도 제일 많이 빠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어디죠? 제일 많이 지금? 빠진 기업? 팔란티어죠. 팔란티어. 팔란티어. 방산에 특화된. 그러니까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화해서 범용으로 가고 있기 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한 곳에 특화된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다 약간 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는 우리는 좀 국방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었죠. 예, 네. 예. 실제 빠지는 것도 국방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듀오링고라고 하십니까? 어학 프로그램. 네, 어학 프로그램. 거기 실적 되게 좋아요. 주가만 빠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투자자들이 듀오링고도 언젠간 잠식될 거야. 사실은 AI를 되게 잘 활용해서 빨리 만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실적이 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결국에는 다 범용으로 갈 거야. 그래서는 특화 범위가 좀 카테고라이징이 좀 센 기업일수록 주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AI 캐펙스를 했던 이 범용 플랫폼 기업들은
그래도 전 지금의 할인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는 메모리 보유국이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AI 캐펙스가 하이퍼스케일러 한 4-5개 업체들한테 몰빵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AI 캐펙스 자기들도 할 겁니다. 네. 어떻게든 칩을 살려고 노력을 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이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과연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이 누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클라우드 갖고 있으면 되죠. 클라우드는 괜찮다. 예. 클라우드를 갖고 있으면 사실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AI 기업들도 이제까지 클라우드 만들었던 것들을 전부 다시 만들 수 없어요. 예,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AI의 계획이 저는 클라우드를 직접 만들어서 사업자로 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저는 저거 좀 이상한데 저게 돼? 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저는 주가는 한 1-2년 뒤에는 괜찮다.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또 가장 또 핫한 키워드인 미토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토스, 치토스 아니고요. 미토스입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 지나면 하나 외워야 되고 이런 식인데 미토스는 심각하게 지금 미국에서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도 예. 해커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기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도깨비 같은 존재 같아요. 도깨비? 공개는 하지 않고 어. 이거 우리가 개발했는데 이거 장난 아닌데 너무 공개하면 세. 안 될 것 같아. 겁만 주고 그렇죠. 지금 여기 총 있어. 어. 너 나오면 큰일 나. 이렇게 하는 네, 느낌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상장 앞두고 좀 약간 쇼잉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드의 기업 부분에 AI 매출액이 오픈 AI를 이기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생각한 AI 이런 거는 B2C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자주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용을 줄이는 거를 가장 절실한 주체는 기업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의 B2B 모델들이 AI가 훨씬 더 큰 세상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살짝 보시면은 자 지금 자료 보시면은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네. 예 지금 사실상 지금 엔트로픽이 도장 깨기를 하고 있어요. 도장 깨기.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맨 먼저 시작하는 건 올해 연초인데 클로드 코워크라는 부분 서비스를 개시하고 그 다음에 지난 4월부터 정식 서비스 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이제 AI가 내 안에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 그리고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도구 예를 들면 엑셀, PPT 뭐 이런 도구들을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네. 접속해서 데이터를 쌓고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가 아닌 이제 범용 법인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도비라든지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박살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는 엔트로픽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사로 인정을 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하고 있기도 네. 하죠. 자 그런데 이거 이후로 4월 1일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게 카피바라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오퍼스 모델인 거고 오퍼스를 가지고 이제 세분화된 것 가지고 있는데 이 카피바라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한 미토스라고 네. 하는 서비스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뭐냐면 어떤 특정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대단한 게 있어라고 구두로 전해지는 네. 설화인데 뭐냐면 테스트 중에 얘가 다른 OS와 다른 어떤 서비스를 해킹해가지고 나 알고 보니까 밖에 나갔다 왔더니 이런 정도의 보안 오점들이 있었고 내가 이런 정도까지 알아왔어요라고 네. 알려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게 논란이 될 만한 행동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의 흔적을 자기 혼자 지우고 다녔다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그렇죠. 보니 이제 이 내용을 알다 보니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네. 은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신네들 이거 지금 대비가 되어 있냐? 네, 만약에 이게 악용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엔트로픽이 한 것은 이게 B2C로 범용 서비스는 안 할게. 우리 파트너사 심지어 지금 AI 다른 만드는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도 먼저 사전 공개를 해서 대응할 시간을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뭔가 추론 시장이 되게 커지는 것은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이 나온 이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AGI 단계로 거의 근접한 모델이
미토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미토스가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적군인가 아군인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아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군이다. 예, 네. 한번 보시면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 재밌는 점이 클로드 소스 코드가 그 전에 유출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점은 얘가 우리가 대화창을 딱 키잖아요. 거기서만도 한 15기가 메모리 쓴대요. I'm ready 하는 구간에서 이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왜 쓸까? 어. 자, 우리가 보통 얘 머리 좋아. 얘 머리 진짜 좋다 하는 거 어떤 경우에 머리가 좋다고 하죠?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그렇죠. 수행 속도가 빠르고 암기력이죠. 암기력. 그러니까 AI가 최근에 왜 메모리가 왜 갑자기 암기력. 난리가 났냐면 네. 메모리가 났냐면 야, 머리가 좋다는 것, AI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 우리가 추론 능력이 강화될수록 이 기억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메모리를 더 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I'm ready 하는 구간에서 일단 기억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자, 미토스, 그다음에 클로드 코어크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나가고 밖으로 나가고 또는 내 안에 있는 PC의 도구나 폴더에 접근한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이 폴더에 접근을 할게 AI 상호작용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접속을 했어. 또 AI 그 세션에 상호작용하고 이러면서 메모리 양이 훨씬 더 폭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도구에 접속한다는 그 행위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 하는 행위 자체가 통신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하드 드라이브나 낸드 같은 경우에도 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서 내 세션 안에 내 채팅창 안에 쌓이는 데이터만큼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 없는 메모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일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실제 클로드 그거를 필요 없는 것들 제거하는 솔루션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추론 시대, 그다음에 이제 코어크 시대, 그리고 미토스 시대에는 엄청난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디램이 아니라 낸드, 하드 드라이브까지 그러니까 필요한데 결론은 우리 공학자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억력. 맞아요. 중요해요. 네, 저는 메모리 쪽으로. 항상 네. 너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너 그거 기억 안 나냐면서 싸워요. 지금 네. AI 그 네, 툴이랑 네. 맨날 싸워요. 네. 그럼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기억을 못했네요 하면서 그것도 다시 기억력을 끄집어 내어 오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저는 그걸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공감되고 네, 맞아요.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AI 하면서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줘라고 부탁을 했는데 맞아요. 기억을 못하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나와요. 다른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 그게 프롬프트 시대에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미리 입력을 해서 그거를 장기 기억하게 만든다. 근데 이것도 또 메모리입니다.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론 시대에서는 메모리의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GTC도 그렇고 자꾸 메모리를 HBM 바깥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샌디스크랑 뭘 좀 같이 해보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AI가 메모리에 대한 영향이 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네. 실제 한번 보시면 네. 자, 우리가 공학자가 아니니까 자료 한번 보시는데 네. 자, 그냥 지금은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장률이 가속과 감속하는 종목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2026년도부터 2026년도 9월까지는 우리나라 메모리는 또는 미국의 마이크론은 가장 가속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셔도 지금 저기 무방합니다. 네. 값도 이렇게 올라가는 예. 게 마이크론이군요. 예, 영업이익률 추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1분기부터 9월까지는 마이크론과 우리나라 SK하이닉 삼성전자의 메모리 3사가 영업이익률이 급증하는 구간인데 자, 재밌는 점은 삼성전자가 왜 이거밖에 안 돼? 하시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스마트폰이랑 여러 가지 섞여서 그런데요. 이미 삼성전자의 이번 1분기부터 디램 영업이익률은 7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근데 다행히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 보이는 것은 마이크론이 80% 넘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그 향을 갔을 때 남아있는 룸이 아직까지도 5, 6%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천장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나쁘지 않다. 적어도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네. 근데 그 다음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 감소가는 기업들이 나왔죠. TSMC라든지 너무 좋은 건 아는데 네. 이제 영업이익률의 감속이 좀 미리 나온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기대감보다는 실적 대비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시기가 저는 올해 연말, 내년 초 정도는 좀 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네, 반도체는 걱정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할 건 별로 없다. 예, 예. 요즘에 그 신문 기사에 그 되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직원들의 이제 아, 성과급이 얼마를 받느냐, 뭐 평균 그냥 예. n분의 1로 나눴을 때 뭐 6억 2천이다, 메모리 사업부 기준으로는 그렇다. 하이닉스 뭐 SK하이닉스는 13억 얘기 내년에 13억, 뭐 삼성전자는 10억. 네. 이제 의대 안 가고 공대 보내는. 아,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지만, 맞아요. 이게 일반 투자자 입장으로서, 주주 입장으로서, 야, 이거 회사가 이렇게 또 성과급 잔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주주들은 그러면은 조금 좀 서운한 부분들이 있다. 왜 소원하시죠? 이제 뭐 성과급 잔치를 예. 하고 나서 배당을 우리한테 더 주라고 배당을 이런 거죠? 더하든지 아니면 아. 투자를 더하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조금 더 바라시는 사람에 분들이 투자한다 이렇게 계신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성과급. 여러분들 있나?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 보면서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주체가 냉정하게. 다 다르잖아요. 네, 내가 네. 직원 입장에서는 성과급 많이 받아서 더 열심히 네, 일한다는 네. 수도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배당 더 줘, 예. 투자 더해 뭐 이럴 수도 예, 있고.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네. 이거 제가 먼저 여러분들 너무 SK 하이닉스 기자분들 하이닉스 삼성전자 성과급 기사 너무 내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해요. 어.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제지하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럴 수 성과사에서 뭐 있겠죠. 2년이 아니라 뭐 5년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근데 또 여기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거 자꾸 부동산에 온다라고 그 키로수 재지 마세요. 맞아, 자꾸 진짜 그렇게 그렇게 해. 돼. 부담돼요, 집안채. 진짜. 하지 마세요. 여기서 주변에 막 집값 오른다 막. 집안채 또 그만하세요, 진짜. 느낌이야. 예.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그만하라고 한다고 안 그만해요. 에코프로랑 포스코 난리 났을 때 주변에 부동산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여러분들 또 희소식. 자 13억이다 12억이다 나오는 그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440조에 근거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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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440조 기록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어. 주식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배를 40만 아파하기보다는 전자. 40만 거기보다 전자. 그러니까 영업이익 그 성과급보다 음.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희소식.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이번에만 많았던 게 아니에요. 지난해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그럼 실제로 부동산을 샀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DC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주식형 쪽에 70%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필수 불가결한 선택입니다. 아. 왜냐? 아니 만약에 12억 내가 성과급을 받았어요. 네. 그냥 받으면 6억 받아요. 세금을. 네. 근데 DC 성과급으로 받으면은 뭐 최대한 12억 그대로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자산으로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키든 이거 6억을 2배 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6억 그 12억은 어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예금만 하더라도 6억 받는 것보다 이기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DC 성과급 제도를 이용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거기에서 일부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이 좋은 거예요. 유입이 이제 또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제어는 자 그 뉴스 그만 내세요. 그분들 별로 생각 없어요. 요 내용도 좀 내주세요. 이혁진 차장님 요 말씀도. 좋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440조 원 영업이익 정도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 그 분들이 이미 작년에 보면은 대부분 DC 성과급 제도로 70%는 가셨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에 재유입되는 효과도 오히려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높은 성과급은 우리가 배합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군으로 다시 돌아온다. 다 라고 돌고 돌아서 그래요. 함께 예, 주주가 맞습니다. 돼요. 예, 우리 예. 같이 먹고 삽시다. 네. 자, 어떻게 반도체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바이오 쪽 이야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좀 괜찮나요? 오늘 코스닥이 지금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양전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좀 달라요. 종목별로 예, 좀 달라요.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줬었고 네. 액티비티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사랑을 받았지만 삼천당제약의 어떤 그런 기억이 노이즈로. 좋지 않아서일까요? 지금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썩 좋지만은 않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액티브 ETF, 그 다음에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 부양되면서 바이오가 올라간다. 근데 문제는 이거의 순작용이 아니라 부작용만 나오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좀 액티브 ETF 분들, 제가 이거 시작 전부터 이거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다. 경고하셨어요. 네. 자, 근데 어떤 부작용인가요? 액티브 ETF의 일정 부분은 벤치마크를 수성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좀 올라간 것들 모멘텀 조절을 조금 담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것들이 바로 삼천당 제약의 NAV를 너무 많이 올렸던 것이고 아. 삼천당 제약이 뭐 공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액티브 ETF들의 탓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ETF에서 상당히 많이 담았었습니다. 네. 바이오든 코스닥 ETF든. 자, 근데 그렇던 액티브 ETF에서 삼천당의 사태가 딱 터지니까 거의 제로로 다 비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바이오 액티브 관련 종목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이오는 못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밸류에이션 나오는 영역까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정체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이 올라오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요. 어느덧 영업이익 올해 컨센이 1조 7천억입니다. 예전에 4, 5천억 벌던 셀트리온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주환원 계속하고 있어요. 심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에피스라고 하는 그 15조짜리 기업이 새로 생겨나기도 했죠. 맞아. 네. 그러니까 즉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바이오의 체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기술 수출 건수는 삼천당 제약이 물을 흐려놔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을 흐려놨다라고 하는 것은 공시 자체에 특정하지 않은 제약사 그리고 그 다음에 추정하기 어려운 매출 규모 네. 이런 것들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물을 흐려놨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 업종에서는 우리가 신뢰도라고 하면은 반환 의무가 없는 마일스톤 첫 번째 계약금의 비중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의 체력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한 번의 사건, 삼천당과 액티브의 어떤 부작용이 네. 이번 시장을 조금 더 이제 좀 부진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네. 그 알테오젠이 얼마 전에 네. 머크 5%에서 2% 로열티 논란으로 신뢰 많이 떨어뜨렸어요. 알테오젠도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동시에 박순재 의장이죠. 예전엔 대표분이 12월 정도에 은퇴를 하시면서 이거 뭐 그냥 로열티도 떨어지고 원래 했던 대표도 물러나고 이거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어머.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 때문에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근데 그랬던 알테오젠이 기관 세미나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마침 뭐 장소도 좋은 데서 했었어요. 어디서 했어요? 여기 앞에 콘레드에서 콘레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셨어요? 예, 갔어요. 직접 그래서 가셨군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고 바이오 투심이 좀 좋아질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어때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좋아질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론적으로 이거죠. 머크의 로열티 5%에서 2%로 바뀌었는데 네. 이 매출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란이 제거에 나섰다. 무엇보다 마치 은퇴하는 것처럼 걱정이 됐었던 이 박순재 의장이 복귀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회사 주가가 지금은 2배에서 3배 더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걱정들 하시는 이 로열티도 네. 매출액이 엄청나다. 그런 발언을 복귀하면서 한 예, 거예요? 했습니다. 그러면? 오. 근데 이게 저는 항상 그래요. 공개된 자료로 네. 공개된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게 자기네들은 회사는 공개를 했지만 개인 주주들한테는 비대칭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모두들 다 아시라고 차라리 자료를 통해서 한번 네.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 자, 자료 한번 봐주시면 네, 최근에 주주 거버넌스 이슈가 되게 물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 대한 장기 주주 환원 가치, 뭐 주주 가치,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부양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거짓말이 많았던 것이 바이오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여기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조차도 이제 주가가 끝났나? 실적은 좀 안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알테오젠이 그 머크 논란 이후에 첫 번째로 기관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네. 장소는 이제 콘네드 호텔이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투심이 안 좋아서 지금 사면은 좋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자 얼마나 안 좋은지 보자라고 하는 또 반발 이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점은 이거예요. 자, 제가 좀 충격을 먹었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박순재 의장이 복귀했다라고 네. 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이슈였었고, 그리고 이 5%에서 2%로 됐었던 이 키트루드 SC에 포함한 SC 제형 매출액이 1.5조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올해 컨센이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와. 영업이익 컨센이. 그럼 그러면 1.5조면 거의 셀트리온 지금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점은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잘 모르는 영역들, 전문가만 아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뭐냐면 키트루다 SSD 전환율이 70%까지 갈 것 같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점은 자, 여기서 시가총액이 우리가 두세 배는 더 인정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개인 의견을 얘기했는데 네. 자,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자, 이 회사에서 일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약사들이 IV 제형인데 이제 못하네요. 그 정맥 주사를 SSD 제형으로 바꿀 때 네. 한 3, 4년 정도 미리 내서 단종시켜 버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 왜냐하면 이 어떤 약을 단종시키려면 그 약이 많이 팔리는 약은 단종시킬 수 없어요. 미국 법상. 근데 만약에 SC 제형을 빨리 내면 점유율을 50% 가져가면 이거는 필요 시장에서 없으니까. 없어지는 약이다라고 해서 단종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SC 제형의 전환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틀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냥 100%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알테오젠이 만들었었던 이제 기술 수출했던 약들이 일단 항암제 1위, 현재 항암제 1위 키트루다. 그다음에 차세대 항암제 1위라고 볼 수 있는 그 에너투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얼마 전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었고 네. 바이오젠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오젠이 시장에서 좀 의심하는 거는 이거 치료 치료제 1등 그 옵션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면역 증강제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피하 제형으로 바꾸려고 하냐면 네. 뭐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반도체 제가 쉽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사 입장에서 약 많이 넣고 싶은 거예요. 약 많이 넣고 싶다. 예, 네. 약이 많이 넣으면 아. 약효가 올라간다. 음. 예, 근데 여기서 그냥 약만 넣으면 안 되니까 제형을 바꾸면 많이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약을 많이 넣어서 SC제형을 바꾸는 것들이 그냥 PD-1 계열의 키트루다 항암제만 된 줄 알았는데 이게 ADC도 적용이 되고 치매 치료제 같은 데도 적용이 되고 네. 면역 증강제에도 적용이 된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또 하나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제 여기서 좀 되게 재밌는 질문들이 나왔는데 아. 제가 오른쪽에 하단에 자료 보시면은 이 비만 치료제에서 지금 동물 실험 정도만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나온 의약품 말고요. 임상 의약품 중에서 제일 센 게 일라릴리 거, 3상 가 있는 거인 건데 지금 이 임상 3상 가 있는 일라릴리의 신약과 비교했더니 유사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은 더 좋은 점이 있었다. 그래요. 뭐냐면 바로 체중이라고 하는 것이 리바운드. 다시 찌는 거. 요요죠, 네, 요요. 요요. 네, 요요가 덜 있더라. 오. 저게 네. 제일 적이죠. 진짜. 그래요? 근데 아.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왜 재미있는 그래요? 겁니다. 이 회사가 사실 저도 그냥 SC 제형 어.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 회사가 원래 만들어질 땐 장기 지속형 치료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약효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한 기술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레타트루다이드라고 하는 것을 변형시켜서 자기네 원래 갖고 있었던 기술을 접목해서 해봤더니 어. 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가 나가지고 네. 우리가 사실 뭔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은 다이어트를 종료하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 다시 요요가 분명히 그렇죠. 시작되고 그렇죠. 그게 제일 예, 중요한 예. 원래 10kg 뺐는데 어. 살찌 다시 요요 올 때는 막 12kg 15kg 맞아. 막 이렇게 아. 찌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원래 갖고 있던 그 지속이 길어지는 그 효과를 여기에 그렇죠. 또 거기다가 접목을 적용을 해본 했구나. 거죠. 아. 근데 되게 재밌는 점은 저는 이 기업은 원래 주가에 크게 뭐 관심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크 논란 이후로도 뭐 별 이제 뭐가 소식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 오른쪽 장표 같은 데다가 예시로 들어둔 게 화이자에 인수된 메세라를 예시로 들어놨어요. 네. 근데 메세라 기업 가치가 거의 15조 이랬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예시로 괜히 들어놓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좀 의심도 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의 파이프라인 중에 99%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SC형인데 네. 갖고 있었던 원래 기술과 접목을 시켰을 때 새로운 우리 시총만큼이나 새로운 이제 비만 치료제 가치도 앞으로 좀 예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흥미로웠었고, 네. 자, 근데 문제는 사실 이건 1장이고요. 1단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표 보시면 자, 지금 알테오제라고 하는 기업이 영업이익 올해 컨센이 3,2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시가총액 19조 4조. 자, 근데 자, 이게 코스닥 바이오의 현실 한번 보시면은 네. 시가총액이 그 이하의 코스닥 바이오텍들 보면 60조 정도 돼요. 어. 근데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만 합산해 보면 325조 원이고요. 저걸 지금 합쳤는데 예. 325억이군요. 예, 컨센이 있는. 네. 그리고 만약에 적자 기업을 빼면은 마이너스 2천억입니다. 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나머지를 다 캐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이오에서도 알테오젠의 영업이익이 그 나머지 바이오텍 전반적으로 그냥 다 캐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에서도 저는 뭐 방금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거는 이제 알테오젠이지만 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기업들 제 오른쪽에 나열된 기업들 보시면서 당장의 가시적으로 영업이익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시면은 저는 또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한 20조 원 금방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선별까지는 못 해주시는 거죠? 그건 세미나에서. 네. 네, 저 세미나에서. 그러면은 궁금한 거 오늘도 지금 알테오젠 주가만 놓고 보면 빠지고 있어요. 한 네. 2.7% 정도 바이오가 다 안 좋아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야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네. 매력적이라고 보고 어떻게 200만 원? 예. 200만 근데 아직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면 바이어스가 좀 있는 거고요. 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예, 연말에 예. 11월 달에 지금 57만 원 가까이 네. 갔었는데 35만 원 선에서 지금 굉장히 횡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가가 조금 더 괜찮은 측면이 온다라고 확인이 될 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호재가 지금 더 남아 있는 건지 그게 좀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뒤에 내용이 있지만 짧게 200만 원 쓸 것 같아. 200만 원 네. 지금 여기 지금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영업이익이 없는 회사는요. 모멘텀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네. 대외 기업적으로 기술 수출 나올 거 이런 거 정도밖에 없죠. 네. 자, 근데 이 알테오젠이나 뭐 다른 바이오텍 중에서도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바도 영업이익이 존재하죠. 네. 그런 기업들은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오는 것이 상수라고 하면은 사실 주가 빠졌을 때는 가격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바이오텍들이 지금처럼 주가가 빠지는 것은 모멘텀이 소실해서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나오는 이 세 개 기업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요 기업들 3개 정도는 삼바, 셀트리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의 메리트가 나올 수 있는 기업에 속한다. 그래서 너무 다른 바이오텍들 보는 것처럼 다 다음 주 이벤트 뭐 있지? 이거 접근이 아니라 네네네. 이 기업들은 지금 정도 속도라고 하면은 2, 3년 뒤에 이 정도 올라와 있겠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은퇴한 줄 알았었던 의장이 돌아와서 네. 우리 회사 주가 2~3배 정도 더 평가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는 컨버팅한 거 2~3배라고 안 하고 더 세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바이어스 있게 네, 접근할까 네, 봐 네. 제가 그냥 네. 이제 좀 톤다운했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세 번째는 정책 관련한 얘기입니다. 요거 네. 좀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자료 보시면은 핵심이 이거예요. 지주사한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 자, 왜냐면은 이미 완료된 3차 상법 개정. 이거는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네. 네.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 누른 것은 지주사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주사에 대한 제가 사실 지금 이 순서가 반도체, 바이오, 지주사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반바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주사에 대한 정책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번 보시면 실제 LS나 SK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게 그냥 컨셉추얼리하게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삼성물산 보시면은 관계사 배당 수익의 70%를 재환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관계사 누구죠? 삼성전자고 삼성전자의 배당 총액은 많이 내면 올해 100조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배당 총액이 작년에 50조 정도였어요. 혼자 100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100조를 삼성생명이랑 물산이 나눠 갖는 것이고 삼성생명과 물산 자산 소각까지 합니다. 누굴 위해서일까요? 대주주를 위해서겠죠. 예, 이건 냉정하게 봤을 때. 네. 자, 근데 SK예요. SK는 중간 지주 때문에 삼성처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야죠. 자, 이건 착한 이기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20% 소강 예정입니다. 그럼 대주주 지분율은 25%에서 32%로 늘어나죠. 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배당을 얼마 할까요? 저는 잘하면 50조 터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와, 자, 근데 삼성전자만큼은 못 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SK 하이닉스의 배당을 더 많이 가져가려면 SK 스퀘어와 SK 지주사의 소각을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야 이정 회장만큼 최태원 회장도 가져가겠죠. 이거 착한 이기주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네네네. 근데 그 가져갔을 때 과거에는 종합과세 50%, 지금부터는 35% 분리과세.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이제 니즈들이 삼성물산과 SKS를 칠 텐데 그다음에 LS예요. LS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네. 분리상장 금지에 걸려버렸거든요. 어. 근데 분리상장 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LS 일렉트릭 주가가 진짜 좋죠. 맞아요. 예, 이 NAV만큼도 사실 저는 안 올라왔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S 지주도
뭐 이제 자회사 그리고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온기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매력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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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네. 사이클 유가 빠지면 관광 더 들어옵니다. 음. 환율 올라왔고 어. BTS 복귀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예전에 50%나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들 차지했는데 지금은 중국인들 없이 히스토리컬 하이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일본이 싸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태국이랑 한국에 많이 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유가 그다음에 비행기 편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못 늘어나요. 이 전쟁 때문에. 자, 근데 요게 걷어진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올 수가 있죠. 그럼 뭐가 움직이냐면 소비재 중에서도 유통, 뷰티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네.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음 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 소비재 중에서 제일 센 거 패스트 리테일링 유니클로입니다. 아, 유니- 그래요? 네네네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좋아요. 네. 소비재에서 제일 센 유니클로의 함수를 반드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소비재 핵심 키워드는 사실상 내수에 이제 갇혀 있으면 안 되고 해외 아시아를 넘어서 서구권으로 갈 수 있는 모델을 첫 번째로 패스트 리테일이 만들었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바로 APR이랑 우리나라로 치면은 호텔신라가 좀 나름 좀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면세 쪽이랑은 크게 상관은 그게 없나요? 호텔입니다. 네. 면세에서는 오히려 이제 폐업한 거에 대한 적자가 해소되는 게 오히려? 있어서 예, 그게 오히려 이제 올해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호텔신라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었던 이부진 사장이 지분을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네. 200억이었나요? 네. 그걸 또 보면서 호텔신라 주주분들도 그리고 관심 없었던 분들은 움직이기 좀 시작하죠. 우리도 오는 함께 거죠. 갈까? 예, 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있습니다. 좋을 90년대 때 샀어. 항공이 굉장히 예. 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유리할 근데 중요? 그것도 전쟁 들어오는데- 끝나면 항공입니다. 전쟁 끝나면 항공. 아, 그래요? 자, 우리나라 수출량 중에서 울산을 인천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울산이 이겼다면 울산은 자동차잖아요. 조선 인천은. 자동차. 인천은 항공으로 반도체 모바일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유가만 빠지면 항공이다. 유가 빠지면 항공이다. 항공의 반등이 그때부터 네. 이제 나올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바로 다음 주에 모셨을 때 했으면 네네. 좋겠다. 이제 여러분 항공 모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유니클로가 만들어내는 그 소비 패러다임도 되게 궁금한데 네. 키워드 하나만 전해주신다면 첫 번째는 저가 소비인가요? 아시아도 해외 진출에 서구권까지 진출시킬 수 있다. 의류. 유니클로의 사례로. 의류가. 네, 아. 그러면 이 파워는 뭐냐?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싸요. 싸다. 그렇죠. 아. 저가 그리고 소비. 빨라요. 음. 그러니까 그해 유행하는 거를 네.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유행한 거를 네. 디자이너들이 빨리 해가지고 이번 분기 맞아요. 반영시킨다. 그리고 콜라보를 마지막이 진짜 콜라보예요. 잘해. 맞아. 요즘에 롯데월드 타워 가잖아요. 이제는 콜라보를 넘어서 자기가 만들어요 티를. 그러니까 뭐냐면 콜라보한 그 콘텐츠들을 가지고 롯데월드 타워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티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줍니다. 유니클로 그래요? 그걸 해요? 테크죠. 예. 와.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니클로거든요. 제 안에 입은 게 이게. 네. 기본 아이템 사실 사기 되게 그래서 맞아, 이너 같은 거. 지오다노가 네. 적자입니다. 잠식되는 거예요. 애매한, 느린, 비싼. 이런 데가 지우다노 잠식당하는 모델이 변우성님인데 아. 이번에 또 변우성님 드라마 나왔잖아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21세기 뭐 대군 선제업고요? 아니야 그거 언제 TV 좀 봐요. 밖에서 빨리 끝내라.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관련한 내용을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혁진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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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패션 이야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또 주력 분야죠. 예, 패션 얘기 다음 주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는 0.92%로 낙폭 조금 더 늘었지만 그래도 견조하고요. 코스닥은 0.4%로 큰 변화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협상 안 됐다라고 했는데도 결렬됐다고 해도 이 정도 버티는 거는 괜찮다 싶은데 유가는 막 선물 기준으로 $100 넘었거든요. 맞아요. 과연 부디 내일장은 또 어떨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10시에 또 아침엔 투자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